때는 2004년 6월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의 한 주유소 앞이었어요. 중고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40대 초반쯤 보였죠. 손에 쥔 건 로또 용지 한 장.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은행 본점으로 갔죠. 당첨금은 약 42억 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수표를 받았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그 남자가요. 석 달 뒤에 사라졌거든요. 남자 이름은 이승호였습니다. 43세였어요. 결혼은 일찍 했다가 이혼했고 가족은 동생 하나뿐이었습니다. 동생 이름은 바로 이승우. 4살 아래였죠. 두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안 맞았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로또 됐어. 동생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해요. 형, 또 시작이야? 아니야, 진짜야. 40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대요. 당첨금 받고 나서요. 형은 영월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차만 한 대 샀어요. 2004년식 그랜저였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 축하해. 형은 술을 따랐어요. 고맙다. 한참 마시다가요. 동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형, 나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 형은 잔을 내려놨어요. 얼마? 5천만 원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형은 42억이나 있잖아. 내 돈이야. 동생은 얼굴이 붉어졌대요. 형제가 이래. 형은 담배를 피웠습니다. 예전에 빌려준 거 갚아. 그건 사업이 안 돼서. 그래서 안 빌려주는 거야. 동생은 그날 돌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어요. 형이 땅을 샀습니다. 영월군 산골 마을이었죠. 5,000평쯤 됐어요. 산 아래 계곡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거기서 뭐 할 건데? 집 지으려고. 혼자? 응.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단층 집이었습니다. 크진 않았어요. 방 3개 정도였죠. 그런데 통나무 집이었거든요. 건축비는 약 7억 원 들었대요. 9월 중순이었습니다. 집이 완성됐어요. 동생이 또 찾아왔죠. 형, 집 보러 왔어. 형은 맥주를 꺼냈습니다. 들어와. 동생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 살기엔 크네. 딱 좋아. 형, 나도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 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내 집이 있잖아. 형, 진짜 5천만 원만. 안 된다니까. 동생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은 42억이 있으면서 동생한테 5천도 못 줘. 형도 소리쳤어요. 내가 번 돈이야. 내가 왜 달라고 해. 형제잖아. 형제면 다야? 빌린 돈부터 갚아. 동생은 주먹을 쥐었대요. 하지만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동생이 영월 경찰서에 갔어요. 형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물었죠. 언제부터요? 사흘 전부터요. 전화도 안 받고요. 형님 집에는 가보셨습니까? 갔는데 없어요.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형님이 평소에 어디 자주 가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주 안 만났거든요. 최근에 형님이 이상한 행동하셨습니까? 동생은 잠깐 생각했어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40이요. 경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건은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경찰은 바로 통나무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안은 조용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깨끗했습니다. 정리돼 있었죠. 식탁 위에요. 커피잔 하나 놓여 있었어요. 커피는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 된 것 같았죠.
침실도 확인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돼 있었어요. 옷장에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고를 봤어요. 그랜저가 그대로 있었죠.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돼 있었어요. 경찰은 휴대폰을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건 9월 15일 밤 10시. 위치는 통나무집이었습니다. 그 뒤로는요, 완전히 꺼진 상태였죠. 동생한테 물었어요. 형님이랑 마지막으로 언제 만나셨습니까? 9월 14일이요. 집들이 겸해서 술 한잔 했어요. 그때 형님 상태가 어땠습니까? 동생은 말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근데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스트레스요? 사람들이 돈 달라고 자꾸 찾아온대요. 친구들, 친척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형의 옛날 친구 몇 명이 있었죠. 다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승호가 로또 당첨됐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연락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번 찾아갔는데요. 집에 있는데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피하는 것 같았어요.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당첨금 중에서요. 7억 원이 집 건축비로 나갔고요. 나머지 35억 원은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9월 15일 이후로요.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죠. 첫 번째, 자발적 실종. 사람들 피해서 어디 숨었을 거라고요. 두 번째, 범죄. 42억 때문에 누가 노렸을 거라고요. 세 번째, 자살.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색도 했어요. 집 주변 산과 계곡을요. 일주일 동안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동생은 계속 경찰서에 왔어요. 형 찾으셨어요?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형은 안 나타났어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느낌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5년이 지나고요. 2006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동생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형 집을 찾아갔대요. 청소하고요. 환기시키고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동생 참 효자네. 2009년 가을이었어요. 동생이 법원에 갔습니다. 실종 선고 신청을 했죠. 5년이 지났으니까요.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2010년 봄이었어요. 실종 선고가 났습니다. 형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죠. 상속이 시작됐습니다. 동생이 유일한 상속인이었어요. 통나무 집하고요. 땅하고요. 은행에 남은 돈이요. 세금 빼고요. 약 32억 원 정도였습니다. 동생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요. 빚을 갚았습니다. 4억 원쯤 됐대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형의 통나무집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으로 만든 거예요. 2010년 여름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방을 늘렸습니다. 원래 방 3개였는데요. 7개로 만들었죠. 식당도 만들었어요. 바비큐장도요. 그리고요. 마당에 특별한 걸 설치했습니다. 형 동상이었어요. 높이 2m쯤 되는요. 청동 동상이었습니다. 형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에는요. 명판이 붙어 있었어요. 형 이승호를 기리며 동생 이승우. 펜션 이름은요. 승호의 집이었습니다. 동생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펜션은 제 형이 꿈꾸던 공간이었습니다. 형은 로또에 당첨된 후 사람들을 피해 이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홀연히 떠나셨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형의 뜻을 이어 이곳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형님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형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예요. 펜션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요. 형 동상 앞에서 사진 찍는 게요. 명물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동상 옆에 앉아서요. 인증샷을 찍었어요. 형님께 인사드리고 왔어요. 소원 빌었어요. 인터넷에 사진이 퍼졌습니다. 동생은 동상을 정성껏 관리했어요. 매일 닦았습니다. 녹이 슬지 않게요. 겨울에는 눈을 치웠고요. 여름에는 그늘막을 쳐줬습니다. 직원들이 물었죠. 사장님, 형님 정말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생각나죠. 하지만요, 밤이 되면요, 동생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다 자고 난 뒤에요. 동생은 혼자 나왔어요. 동상 앞으로요. 소주병을 들고 앉았습니다. 동상을 바라봤어요. 형,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형도 잘못했어. 왜 5천만 원도 안 줬어?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동상은 대답이 없었죠. 동생은 동상 밑부분을 만졌어요.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바닥을 두드렸어요. 콩콩. 형, 거기 편해? 매일 밤이었습니다. 동생은 술 마시며요. 동상하고 대화했어요. 직원들은 가끔 봤습니다. 사장님이 형님 그리워서 저러시나 봐. 아무도 몰랐어요. 그 동상 받침대 안에요. 뭐가 들어있는지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요. 펜션은 잘 됐습니다. 연 매출이 5억 원쯤 됐어요. 동생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요.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펜션에 왔어요. 조각가였습니다. 사장님, 이 동상 누가 만드셨어요? 전문 업체요. 작품성이 좋은데요. 우리 미술관에 전시하고 싶은데 판매 의향 있으십니까? 동생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형 유품이에요.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5천만 원은요? 동생은 화를 냈어요. 안 된다니까요. 조각가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요. 그 뒤로요. 계속 연락이 왔어요. 다른 조각가들도요. 미술관 관계자들도요. SNS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승호의 집에 있는 동상이 작품성이 뛰어나다고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7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은 어떠십니까? 동생은 다 거절했어요. 하지만요. 마음 한구석에서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억이면 2014년 초였어요. 한 재벌가 사람이 왔습니다. 2억 원 드리겠습니다. 동생은 흔들렸어요. 2억이면 빚도 다 갚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하지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상을 팔면요. 받침대를 열어야 하거든요. 동상은 받침대에 고정돼 있었으니까요. 받침대를 열면요. 안에 있는 게 드러날 텐데요. 안 돼. 절대 안 돼. 동생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밤에요. 잠이 안 왔어요. 이어 침대에 누워서요. 천장을 봤습니다. 받침대만 안 열면 되는 거 아냐? 동상만 떼어내면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상, 팔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받침대는 그대로 두고 동상만 가져가셔야 해요. 왜요? 받침대는 형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건 남겨두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014년 3월이었습니다. 크레인 차가 왔어요. 동상을 들어올리기 위해서였죠. 동생은 떨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작업자들이 동상 주변을 확인했어요. 받침대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죠? 동생이 설명했습니다. 볼트로 고정돼 있어요. 풀면 돼요. 작업자가 공구를 꺼냈습니다. 볼트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마지막 볼트였습니다. 드르르. 볼트가 빠졌어요. 작업자가 동상을 흔들어 봤습니다. 이상한데요. 왜요? 동상이 안 움직여요. 그럴 리가요. 동생이 다가갔습니다. 직접 흔들어 봤어요.
정말 안 움직였어요. 작업자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받침대 안쪽에 뭔가 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요? 받침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동생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근데 이렇게는 못 떼어내는데요. 괜찮아요. 안 팔게요. 네. 동생은 손을 저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역시 형 유품은 못 팔겠어요. 작업자는 어이없어 했지만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구매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갑자기 취소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못 팔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생은 주저앉았어요. 2억을 날렸어. 하지만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이거구나 싶어지는 게 있었어요. 동상을 팔려다 취소한 소문이요. 마을에 퍼졌거든요. 펜션 사장이 형 동상을 팔려다 말았대. 2억 준다는데 안 팔았대. 진짜 형제애가 대단하네.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팔려다 말았을까? 2억이면 큰 돈인데 뭔가 있나? 소문은 커졌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영월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펜션 증축 허가 신청하신 거 반려됐습니다. 동생이 놀랐어요. 왜요? 부지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긴데요. 최근에 제조사에서요. 신라시대 유적 가능성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조사요? 네.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동생은 전화를 끊고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문화재 조사. 땅을 파는 건가? 2014년 4월이었습니다. 문화재청 조사팀이 왔어요. 펜션 부지 곳곳을요. 조사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죠. 저 동상 받침대는요. 언제 설치하신 겁니까? 2010년이요. 받침대 밑도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생은 반대했습니다. 그건 형 유품인데요. 유적 조사라서요. 모든 구조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침대는 최근에 만든 건데 무슨 유적이? 그래도 규정상 확인해야 합니다. 동생은 더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요. 조사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협조 안 하시면 행정명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생은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중장비가 왔어요. 동상을 들어올리기 위해서였죠. 크레인이 동상을 감쌌습니다. 천천히요. 들어올렸어요. 동상이 공중에 떴습니다. 받침대가 드러났어요. 조사관이 받침대를 살펴봤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어요. 이거 열어봐야겠는데요. 작업자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쿵, 쿵. 받침대 옆면을 두드렸어요. 금이 갔습니다. 쿵, 쿵, 쿵. 받침대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받침대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안이 보였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갸웃했죠. 빈 공간이네요. 더 부쉈습니다. 받침대 전체가 열렸어요.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파란색 비닐.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조사관이 비닐을 꺼냈습니다. 풀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요. 바로 사람뼈. 두개골도 있었고요. 팔뼈, 다리뼈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현장을 통제했어요.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동생을 조사실로 데려갔죠. 이게 뭡니까? 동생은 대답을 안 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은 이승호였어요. 실종된 형이었죠. 사인도 밝혀졌습니다. 두개골에요. 큰 금이 가 있었거든요. 둔기로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동생을 다그쳤어요.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백했어요. 2004년 9월 15일이었어요. 동생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집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려고요.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형은 또 거절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42억이 있으면서 동생한테 5천도 못 준다고요.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요. 형이 말했어요. 너 같은 동생 없어. 나가. 그러면서 저를 밀었어요. 저는 넘어졌고요. 일어나면서요. 뭔가 잡혔어요. 장작이었어요. 나무 장작. 들고 일어났는데요. 형이 또 소리쳤어요. 나가라니까. 그때요. 동생은 울었습니다. 때렸어요. 머리를요? 형은 쓰러졌어요. 저는 놀라서요. 형을 흔들었어요. 형. 대답이 없었어요. 맥박을 짚어봤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패닉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숨겼어요. 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에 묻으려고 했어요. 근데 땅이 너무 딱딱해서요. 그래서 생각한 게요. 받침대였어요. 콘크리트 받침대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동상을 올렸습니다. 형, 동상이요. 형을 기리는 척하면서요. 사실은 형을 숨긴 거죠. 10년 동안요. 매일 형 앞에서 장사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효자라고 했지만요. 저는 매일 밤요. 형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근데 2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요. 팔려고 했어요. 그것도 탐욕이었죠. 결국 다 들통났네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어요. 검사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친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습니다. 10년간 아무렇지 않게 살았고 심지어 형 동상 아래 시신을 숨긴 채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요. 그 5천만 원이었을 겁니다. 동생은 진심으로 필요했을 거예요. 빚도 있었고요. 사업도 하고 싶었고요. 형은 형대로요. 과거에 빌려준 돈 때문에요. 믿음이 없었겠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갈등이 폭력이 됐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었죠. 장작을 들었을 때요. 정말로 죽일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요. 그냥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결과는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생은 형을 숨기고 그 위에 동상을 세워 매일 그 앞에서 장사했습니다. 사람들한테는 형을 기리는 효자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형을 숨긴 범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2억 때문에 동상을 팔려고 했다가 덜미가 잡혀 결국 들통난 사건. 탐욕이 탐욕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확정됐습니다. 동생은 교도소에 있어요. 펜션은요, 폐업했습니다. 동상은요, 철거됐죠. 받침대도요, 다 부서졌습니다. 통나무집은 비어 있대요. 가끔 등산객들이요, 멀리서 보고 간답니다. 거기 원래 펜션 아니었어? 응. 근데 사건 나서 망했대.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간단합니다. 돈은 정말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42억이 없었다면요. 두 형제는 그냥 멀리 지냈을 겁니다. 만나지도 않고요. 싸우지도 않고요. 하지만 돈이 생긴 순간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 명은 주지 않으려 했고요. 한 명은 받으려 했고요. 결국요. 둘 다 잃었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다면요. 어땠을까요? 아니면요. 처음부터 당첨, 사실을 숨겼다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통나무집은요. 여전히 산속에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밤이 되면요. 어둠 속에 잠기고요.
가끔 바람이 불면요. 삐걱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끝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돈은요, 사람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